이병주가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범인들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졌던 부분이죠. 또 이병주의 편지에 사바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저는 1306회를 제작한 정재원 PD고요. 이번에는 그 이병주라는 무기징역을 2번 받은 사람이 쌍무기수라고 하는데 이병주라는 쌍무기수를 다루는 방송이었고 이병주는 본인이 편지를 통해서 무죄를 주장을 해요. 본인이 유죄를 받았던 2번의 살인사건과 최근에 다뤄졌던 2건의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모두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무죄냐 아니냐 다루려면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필요한데 편지도 입수를 하고 경찰의 수사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병주의 진범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해보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밀맥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공범 김동식은 왜 죽기 전에 자신의 남은 여자를 자백했을까요? 이병주의 대부처럼 볼 만큼의 사이였고 자신의 자백으로 인해서 이병주가 타격을 받을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김동식이 본인의 여죄와 그리고 이병주의 남은 여죄를 이제 얘기를 했느냐 경찰한테. 이병주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건 파일을 들고 와서 자기한테 가르쳤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판단을 해본 바에 따르면 그 광진경찰 담당 형사가 김동식 접견을 가서 자백하는 내용을 적은 메모지가 있어요. 위아리에서는 뭐 몇 명을 어떻게 했고 명일동에서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걸 적은 메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어쨌든 김동식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김동식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광진경찰서에서 그걸 인지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실제로 김동식이 뭐 죽기 전에 양심 고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병주가 지금 계속 자기가 뭘 했다고 자백을 하면서 경찰을 불러들이고 뭐 언론사한테도 편지 보내고 이러면서 관심을 끌잖아요 계속. 근데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게 영치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경찰이 수사 접견 오면 그냥 가지 못해요. 5만 원 10만 원 넣어주고 가야 라포 형성이 되고 지금 말 안 해주면 다음에 왔을 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병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원래 누가 했냐면 공범인 김동식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랑 이병주가 같이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 그래서 광진경찰서가 이 사건들 입건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김동식이 이병주를 굉장히 생각하는 사이라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생각해 보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 확인한 바는 두 사람 사실 마약을 같이 하는 사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병원 강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항상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항상 약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술들을 봤을 때는 뭐 서로 의지하거나 이런 사이였다기보다는 약을 같이 하고 범행을 같이 하는 어떤 공범들의 모임 같은 거죠. 네, 안녕라떼님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공적거래를 미끼로 수작 부리는 뼛속까지 범죄자네요.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악영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공적거래입니다. 공적거래. 뭐 업적 공적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일단 야당이라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뭐냐면 우리 생각하는 여당 야당 이런 게 아니고 마약 사범들이에요. 야당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보통은 무슨 수사 협조를 하고 제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재판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양형에 반영해주지 않거든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는 마약 사범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점조직이고 다 숨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검거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수사에 협조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양형에 좀 참작을 해주겠다.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거 우리나라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와 어떤 시장이 생겨났냐면 마약 사범들이 전국에 있어요. 전 교도소에 있고 거기 안에 있으면 사실 심심하니까 거기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기가 뭐 했니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꾸며내기도 하고 진짜를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 범인이 있으면 좋고 실제 범인이 아니어도 언론에 알려져가지고 팩트를 좀 알고 있는 사건을 갖다가 무기수처럼 재판 한두 번 더 받아도 삶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섭외해다가 그 사람은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획사가 이제 주인공을 섭외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매자를 찾아요. 구매자는 누구냐면 마약사범이죠. 이 마약사범 입장에서는 공적 확인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주고 사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매자가 자기가 사온 사건을 자기가 아는 경찰에 제보를 하겠죠. 그럼 경찰은 사실 이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들어온 어떤 미제 사건에 대한 제보인 거예요. 공적을 거래하는 거니까 공적 거래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 중간에서 기획사 역할을 하고 누가 구매할지를 물색하고 경찰에 제보하는 정보원이 되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마약사범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그거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은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면은 이제 이걸 입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병주가 사실 그렇게 해서 명일동, 미아동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긴 시간 동안 뒤집혀졌다가 수사를 했다가 하는 게 이어지냐면 브로커들이 네가 사건 자백했다고 하면 우리가 뭐 영치금 3천 5천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니 약속 바꾸서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 돈이 입금이 안 되고 어그러지니까 자기가 자백을 반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적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마약사범 수사 협조를 아예 막아야 되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보원들이 제보를 해가지고 마약 사건이라든가 안흑 사건들이 해결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빈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다만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남의 사건, 내가 들은 사건을 들어와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했을 때는 조작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이 한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거나 얘기할 때는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게 되니까 그때는 반영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종의 허위 자백이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 이상은 이런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우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병주가 지인에게 500장이 넘는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그 이유랑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가족도 없고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도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그 편지를 입수하는 게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지인은 이병주 씨와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분이 자기가 너가 계속 나한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한테 보내면 때가 되면 이런 걸 한번 제보를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봤고 잘 들어주니까 이병주가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계속 본인이 왜 무죄고 어떤 근거로 무죄인지를 끊임없이 보내요. 저희가 입수한 게 525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읽어보고 이병주가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의 핵심은 이제 이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쌍무기를 받은 석천동 전당포 살인사건과 방이동 주부 2명 살인사건 둘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명일동 미아동 사건을 자백을 한 거는 이런 식의 허위 자백으로 얼마든지 유죄 판결까지 나올 수 있다. 자기가 경찰, 검찰, 재판부를 다 속여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세상에 보여주면 그 앞에 석천동하고 방이동 사건도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세상에 주장할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자기가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편지에 나오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병주 입장에서는 제가 구원자 같았겠죠. 자기의 무죄 주장을 들어주러 온 사람을 판단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무죄 주장을 들어주러 온 게 아니고 당신의 주장을 판단해 보러 온 사람이다. 근데 그날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변심을 하죠. 석천동 사건의 경우에 초기 진술은 이거였어요. 공범인 김동식이 고 씨를 살해하는 걸 보는 순간 자기 기절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신이 드니까 모든 일이 끝나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당시에 항상 약에 취해 있었는데 혹시 당신이 다 저질러 놓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전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부정할 줄 알았는데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편지를 날리고 여기저기에다가 이 긴 시간 동안 이러고 있지 하면 목적은 딱 하나, 영치금이 나오는 거예요. 수감생활의 편리함과 이득을 위해서 그런 동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10번의 접견이었죠. 그 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불기소 처리된 명일동 사건과 달리 기소까지 간 미아동 사건에서 검찰 측은 유죄로 싸워볼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럼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어떻게 반박하면서 무죄를 내린 건가요? 재판에서 왜 무죄가 나왔나 보려면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명일동 사건과 미아동 사건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건데 2012년에는 검찰이 둘 다 불기소를 했죠. 제가 2012년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를 만났었거든요.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미아동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명일동 사건 확실히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얘가 지금 자백을 했다가 번복을 하는 그 의도들이 다 지금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판에 보냈다가 무죄가 나오면 완전히 본인 의도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대로 재판에 보내면 무죄가 나오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덮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덮였던 사건이 이병주의 거듭된 자백과 브로커들의 어떤 장난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제보가 가죠. 2018년에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해요. 제가 찾아가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한번 검찰까지 갔다 덮였던 사건인데 당신들은 무슨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송치를 시켰냐고. 그랬더니 2018년에 뭐가 있었냐면 핵심 목격자의 증언 진술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살인미수 사건이 났던 그 어둑어둑한 골목에 목격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아주 가까운 위치였죠. 코너 꺾고 바로 밑에였으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밝은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그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암막커튼을 쳐야 될 정도로 밝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용의자가 도망을 쳐가지고 와서 그 가로등 밑에 그리고 그 목격자 바로 밑에서 어디로 도주할지를 두리번 거릴 때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창을 내다보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저랑 PD님하고 거리 정도도 안 돼요. 거기가 1.5층 정도거든요. 2018년 수사팀이 이분을 찾아가서 용의자와 용의자 아닌 사람 사진 여러 장을 놓고 당신이 그때 본 사람을 골라보라고 해요. 근데 이 목격자분이 정확히 이병주를 지목을 이때 한 거예요. 직접 증거가 없지만 일단은 그때까지 진술이 이제 있었던 거고 목격자 증언까지 있으니까 송치를 시킨 거죠. 근데 검찰에 가가지고 또 자백을 뒤집었죠. 근데 공소시효가 7일 남은 시점이 다가와요. 공소시효가 살인 미수라서 검찰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대로 끝내면 영원히 이제 덮이니까 자백은 번복되었지만 자백을 했던 내용이 일단 있고 목격자 증언이 확보가 추가로 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걸로 한번 올려보자 라고 재판에 이제 올렸던 거죠. 또 이제 이 검찰이나 경찰이 그 송치하고 기소할 때는 이병주의 옥중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를 들은 동료 수감자의 증언도 마치 복수의 어떤 진술인 것처럼 해서 넘겼는데 재판부 판단에는 아니 이병주가 그런 의도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 증언들은 서로 상대를 확인시켜주는 진술들이 아니라 한 덩어리일 뿐이다. 왜냐면 이 자백이 뒤집혔으니까 이 자백을 듣고 그거 들었다라고 한 사람들 자백도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자 이게 까졌고 두 번째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지문 날인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증거물 배제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 브로커들도 전부 다 소환해서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이병주가 자백을 했다가 번복을 하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공적거래 브로커들이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상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검토를 해보고 나니까 얘가 자백을 번복한 게 정말 안 했는데 그냥 정말 사건 하나 만들어서 팔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어떤 판단의 내용들을 보면 진술을 분석하고 사건 자료들 프로파일링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심에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검찰이 조금 무리해서 기소를 한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덮으면 안 된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도 그런 검찰의 기소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조금 더 포커스를 바꿔서 여러 가지 진술 분석이나 당시 사건 자료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2004년 8월 19일에 이병주가 이걸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병주가 진술에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가 이상하게 큰 길과 앞에 골목을 잇고 있었다. 저도 거기 가기 전까지는 지도를 통해 절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본 사람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표창원 교수님이 거기 저랑 같이 가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와본 사람이 아니면 확신할 수 없는 거구나. 이상하다는 그 표현, 그런 감각 정보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병주가 진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재판부가 그걸 비롯해서 다른 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충실하게 하면 조금은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 방송을 했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추격자님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병주가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범인들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졌던 부분이죠. 사바이 사건은 98년 월드컵 기간에 노래주점에 어떤 3인조가 들어와서 여자 사장님을 포함한 그 일행들 3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죠. 그냥 살해만 한 목적이 아니라 뭐
등부를 칼로 찌른다든가 머리카락을 잘라간다든가 입을 찢는다든가 굉장히 잔혹한 범행을 해서 이병주의 범행 특성도 굉장히 잔혹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무차별적이고 비계획적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병주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병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자료들 다 검토해보기 전에는요. 지금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병주는 사바이 단란전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경찰청 김원배 범죄수사 연구관님이 사바이 단란전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정리해 오신 분인데 사바이 단란전 사건 같은 경우에 생존자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증언을 하니까 몽타주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졌던 건데 그 키와 생김새와 이런 몽타주들이 너무나 다르고 김원배 연구관님도 이 사람들은 사바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셨던 거고 또 이병주의 편지에 사바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원래 이제 이병주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자백하고 이러는 거를 원래 공범인 김동식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동식이 원래 자기가 사바이도 했고 뭐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경찰에 제보를 막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김동식이 사바이 사건이 있었던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알리바이가 드러나서 경찰이 나중에 보니까 얘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애였네 라고 판단을 해서 그게 이렇게 제껴졌다. 이런 얘기가 이병주 편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보한 시점은 김동식과 이병주가 동시에 공범으로 수감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미 한번 판단을 충분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사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됐어요. 이건 이병주를 조사했던 검사가 이병주가 한 거라고 확신을 했던 어떤 다른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생각이 들었던 뭐냐면 혹시 이제 이 방송의 내용을 이병주가 듣고 그거를 자기가 또 한번 공적거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서울 2004년에 서울 용답동에서 모녀가 살해당하고 개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병주가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그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현장에 범행을 하려고 용의자가 갔는데 그 집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뭐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근데 신고가 다음날 만약에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하면 그 냄새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 수사 기록에도 그런 냄새에 대한 부분들은 적혀 있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실제 현장에 갔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냄새라든가 시각적으로 목격한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이병주가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분명히 얘기를 갔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게 근데 또 이 사건이 웃긴 게 당시에 경찰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검거해서 재판에 올렸다가 그 사람이 무죄가 나왔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안 다뤄지게 돼버린 사건이 또 돼버리면 봉인된 사건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특히 또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범죄자가 장난을 치거나 혹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재판에 올려서 무죄가 나와버린 바람에 덮여버리면 이거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정확히 취재할 수 있다면 용답동 사건을 알려서 무죄 판결이 나와 덮여버린 사건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2004년에 있었던 용답동 모녀와 개 살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